네. 네, 컨트롤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입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우리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네. 저기 요즘 우리가 뭐 사실은 다 노출이 돼 있죠, 그렇죠? 50bp 인상한다는 거 네. 이미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어저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국회 연설 네. 한 거 중에서 뭐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거, 그거 더 아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국 조금 안 좋은 거, 네. 그다음 상해 봉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리세션이 올 건지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아직 우려할 국면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19% 정도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좀 이런 하락세가 이어졌을 때 30%에서 40%까지는 빠졌다는, 고점 대비 30%에서 40%까지는 빠졌다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 조금은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방 모멘텀이랑 상방 모멘텀이 다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시장이 어쨌든 뭐 50bp 인상 가능할 것 같고 코스피도 이제 PBR 1배 수준으로 왔는데 네네. 조금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밸류에이션 측면도 좀 보고요. 네네. 예. 일단 시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제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2%대의 하락을 했는데 매파적 긴축 기조 속에 3월 CPI 발표 경계감도 있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가운데 나타난 흐름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제 하락을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연상시키는 하락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의 공포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면은 1970년대가 유일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1970년대와 같은 그림은 좀 그려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국채나 하이힐드 채권이나 회사채, 뭐 유가 등의 5개 자산 모두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도 이날 2.35% 내렸고 낙폭을 이미 5.72%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S&P 500도 4월 들어서 2.6%까지 하락을 했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 빅스 지수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모습이고 미국 노동부가 3월 CPI 지표를 좀 곧 공개를 할 텐데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전체 CPI를 전년 동기 대비 8.4%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1.2% 상승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50bp, 5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92% 가까이 보고 있어서요. 지금 저금리, 저인플레 등 비교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10년도에 비해서 2020년대에는 높은 금리랑 인플레 속에서 정치나 경제적 변동성이 좀 확대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실물 자산이나 유형 자산이 좀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기댈 곳은 실적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플레이보다는 알파 플레이, 즉 이제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지선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보이는 것만 믿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어쩔 때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믿게 되죠. 사실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가지 하이힐드 채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이힐드 채권이 좀 제가 한 2, 3주 전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네네. 아마 지금도 거의 안정적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도 돈을 낮은 금리에 꿀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파산율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970년대 오일 쇼크랑은 다른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공통점이랑 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지금이 공통점이 있고 왜 1970년도와 비교를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일단 지금 1970년도에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에너지 위기랑 인플레, 그리고 지정학적 우려,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제 1970년대는 오일 쇼크의 뿌리가 196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정책 실패, 그리고 달러 신뢰 붕괴에 기인을 했었는데요. 1960년대 중반에 냉전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악화됐고, 그리고 당시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건스 앤 버터 정책이라고 하죠. 재정으로 방위 산업 과 복지를 좀 함께 누리는 그런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좀 만연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상황이 좀 악화된 상황이었고요. 당시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인플레 통제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준도 그 정부랑 전혀 독립적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달러 가치 훼손이 좀 있어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연준이 좀 독립적이고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리세션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때와 같은 리세션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 시즌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종목들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을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1분기 실적 시즌 전망은 지금 삼성전자 잘 나왔는데 떨어지고 네. 있고, LG전자는 이상하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조금 좋아지고 있고, 네네. 조금 종목별로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 대형주 위주로 좀 그 순환매가,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실적을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닝 서프라이즈율이랑 그리고 지금 1개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상향 조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비율을 리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비전 비율이랑 1개월 어닝 모멘텀 리비전 비율이랑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면 알파가 8.7%까지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4월에 상향 조정된 업종을 보면은 에너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유틸리티, IT 가전, 화학의 기여도가 좀 높았고요. 이 중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지난 2월까지 이익 추정치가 꾸준히 하향 조정되었던 업종이었는데 3월부터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유지 중이고요. 반도체, IT 가전, 조선 업종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업종 상향 조정 순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그런 업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들어서 상향 조정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미디어 교육이나 호텔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이익 추정치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4월 들어서 다시 상향 조정된 것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섹터가 향후에, 과거 말고 향후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올리고 있고,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면 뭐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주가는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개별 종목을 우리가 찾는 게 네. 지금의 숙제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의 뭐 유망주, 네. 유망 섹터하고 유망주 한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유망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반도체 업종, IT 업종을 저는 가져와 봤고요. 네. 대덕전자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이제 후공정 PCB 관련된 종목인데 네네. 대덕전자 하면 대덕전자도 있고 코리아 서큐트도 있고 네. 심텍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이수페타시스도 네네.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4종목 뭐 5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전부 다 증가하는 거죠.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덕전자를 소개시켜 네네.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럼 대덕전자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좀 설명 듣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ROE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주식에 좀 해당을 하는 그런 주식이고요. 지난주에도 퀄리티 스타일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꾸준히 어닝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패키지 기판의 고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소형 패키지 기판 대비로도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이게 패키지 기판 PCB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 향후 한 3개월에서 9개월, 뭐 1년까지도 실적이 계속 상향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뭐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대덕전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